네, 안녕하세요. 육군수입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2급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의 구성은 총 3개 과목이고요. 첫 번째 과목인 조사 방법과 설계, 두 번째 과목인 조사 관리와 자료 처리입니다. 세 번째 과목은 통계 분석과 활용이고요. 총 이렇게 3개 과목의 총 100문항입니다. 각 문항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 평균이고요. 꽈락은 40점입니다. 자, 첫 번째 과목인 조사 방법과 설계에 대해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과학적 연구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르십시오라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과학적 연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과학적이라는 건 당연히 체계적이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일반화가 돼야 되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예문에 주어지고 있는 간결성, 수정 가능성, 인과성, 그다음에 일반성, 경험적, 검증 가능성 이렇게 총 5가지 예문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모두가 과학적 연구 특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과학적 연구의 특징에 총 10개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숙지해 두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인적 분석 단위에서 이루어진 조사 결과를 집단적 수준의 분석 단위로 해석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오류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개인적 분석 단위라는 건 분석의 단위, 그러니까 크기를 얘기할 겁니다. 여기에 분석의 크기를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개인적이라는 건 작은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집단적이라는 건 큰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분석 단위에서 큰 것을 분석할 때 나오는 오류를 우리는 개인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반대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오류가 발생되는 것들을 우리는 생태학적 오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반대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작은 데에서 큰 것으로 가는 오류를 개인주의적 오류, 다음에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오는 것을 생태학적 오류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다음 중 과학적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학적 조사라는 단서가 붙어 있긴 한데요. 과학적 조사에는 총 3가지의 조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술적 연구 방법이고요. 기술적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탐색적 조사, 그 다음에 설명적 조사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술적 조사와 탐색적 조사, 설명적 조사 이렇게 3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 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 당연히 어떤 정보에 필요할 때 쓰는 것들을 우리는 기술적 정보, 기술적 연구라고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탐색적이 2개가 나왔는데요. 탐색적이라는 건 예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 결과에 통해서 정보가 많이 없을 때 탐색 조사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에 가만히 보시면 탐색적 연구의 결과로 명확한 결론이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죠. 탐색적이라는 건 예비 조사 이런 거에 해당이기 때문에 요 세 번째 있는 것이 틀린 답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질적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되어 있습니다. 자, 질적 연구와 반대되는 개념에 우리가 이제 양적 연구가 되겠죠. 네. 자, 질적 연구는 개인주의적 형상이 띄기 때문에 자, 형태가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여기 보시면 조사 결과가 폭넓은 상황에 일반화하기가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질적 연구는 일반화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주관적인 형태가 띄고 있기 때문에 요게 4번이 해당이 됩니다.
네, 됐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자, 총 5번째 문제. 자, 모든 요소의 총체로서 조사자가 표본을 통해 발견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 일반화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대상을 지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저희 과목이 이게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통계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통계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통계는 기본적으로 어떤 집단을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서는 이제 모집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요소의 총체, 전체를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표본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 일반화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기의 대상은 모집단이 해당이 됩니다. 자, 6번째, 표본 추출 오차와 비표본 추출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표본 추출과 비표본 추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자, 전수조사의 경우 비표본 추출 오차는 없으나 표본 추출 오차는 상당히 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전수조사라는 건 전체 조사를 얘기하는 거죠. 전부를 조사하는 겁니다. 전부를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를 조사할 경우에는 오차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표본 추출에 대한 오차가 필요가 없다라고 보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이 2번이 됩니다. 자, 7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표본 추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확률 표본 추출법이라고 했고 비확률 표본 두 가지죠. 그러니까 확률 표본이냐 비확률 표본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확률 표본과 비확률 표본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확률 표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무작위 측출을 해당합니다. 자, 무작위 측출이고요. 비확률 표본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상들을 쪼개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는 층화 할당 표집이 해당이 됩니다. 무작위 측출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작위 측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정 A와 B, C 뭐 이렇게 할당하는 방법을 하는 것들은 우리는 비확률 표본 측출이라고 합니다. 자, 8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 16개 시도와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의 5개 연령층이고요. 그리고 연령층에 따른 성별로 할당 표집을 할 때 표본 측출을 위한 할당 범주는 몇 개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좀 할당인데요. 조금 오타가 있긴 하네요. 자, 범주가 몇 개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16개 시도와 20대부터 60대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개 연령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6개고요. 그 다음에 5개. 자, 성별이니까 2개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다 곱하게 되면 160개의 할당 범주가 해당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몇 개를 할당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제 추집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표본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숙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9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실험 설계의 기본적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실험 설계의 기본적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실험 설계라는 건 우리가 어떤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인과성 관계를 증명하는 관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어떤 설정이라든지 통제 집단, 그다음에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실시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사후 통제적 실시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실험 설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에 따른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시험 설계라고 합니다. 자, 10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A 제약
영양제의 효과를 패널 조사 방법으로 8세부터 15년간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시 될 수 있는 타당도의 저해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8세부터 15년간이니까 8세부터 23세까지라고 보면 되겠죠. 8세부터 23세까지의 어떤 패널 조사를 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 사이가 뭐죠? 결국은 성장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성장기에 해당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에 어떤 생체적인 변화가 좀 있을 수 있긴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해 요인은 뭐냐면 성숙 효과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신체의 변화가 있는 이 상태에서는 이런 어떤 패널 조사 방법은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째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설문지 작성의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설문지 작성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일단 설문지를 만드는 첫 번째면 어떤 설문지, 어떤 조사를, 그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조사를 할 거냐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정보의 결정입니다. 수집하고자 하는, 그쵸?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가 중요하겠죠. 두 가지가 일단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가 있고 개별 항목의 내용을 결정했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형태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개별 항목의 내용 결정과 질문 형태 결정 5가지 선택으로 할 건지 두 번째 선택을 할 건지 그다음에 질문의 순서 그다음에 설문지의 완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주어진 답은 1번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정보의 결정, 우리가 어떤 정보를 수집할 건지에 따를 거고 그 다음에 수집되는 내용을 결정해야겠죠. 그 다음에 질문 형태를 결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 순서를 결정, 그 다음에 설문지의 완성에서 첫 번째가 됩니다.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계가 되게 중요한데요. 어떤 설문지의 설계가 잘못되면 조금 왜곡된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설계할 때 내용들을 천천히 빼는 게 중요하고요. 순서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12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검사, 프리테스트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러니까 사전 검사죠. 그러니까 어떤 설문지를 미리 체크하는 거죠. 설문지를 미리 체크한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전 검사를 통해서 미리 테스트해서 확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사 관리의 사전 점검, 실제 조사의 사전 점검이죠. 조사 업무량의 조정, 그 다음에 사후 조사 결과의 비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조사 업무량의 조정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조사 업무량의 조정이 됩니다. 사전 테스트를 통해서 조사 결과를 비교해서 유사한, 그러니까 여러 번 테스트를 해도 유사한 결과가 나와야 되죠. 예, 다서 그런 것 같은데 유사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결과라고 보셔야 되겠죠. 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전 검사가 좀 필요하다. 반드시 내가 어떠한 연구 과제를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따라서 설문지를 받을 때는 반드시 사전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산출이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13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적 집단 면접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FGI라고 하죠. FGI라고 해서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표적 집단 면접입니다. 표적 집단. 그러니까 특정 어떤 집단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요. 자, 표본이 특정 집단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일반화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특정 집단이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렵죠. 그렇죠? 당연히 이게 일반화가 어렵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가 쉽지만 이렇게 표적 집단 면접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가 어렵다. 심층 면접법을 응용한 방법으로 조사자가 소수의 응답자의 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관련된 주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표적 집단 면접법의 어떤 방법이죠, 방법. 자, 세 번째, 조사자의 개입이 미비하므로 조사자의 편견이나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좀 우리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 문제를 잘 보시면, 모이게 한 후 관련된 주제에 대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그다음에 응답자는 응답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솔직하고 정확히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집단 면접, 이런 심층 면접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사자의 개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비하지 않죠. 그러면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세 번째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기본적인 설문지 방법, 그죠? 어떤 형태를 해서 뭐 체크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14번 문제. 비구조화, 비표준화의 면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구조화, 비표준화. 그러니까 구조의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자, 부호화가 어렵다. 그렇죠? 정형화돼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비구조화니까 정형화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정형화가 돼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면접자의 편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적다. 그다음에 심층적인 질문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미개척 분야의 개발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아까 면접이잖아요. 면접 방법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면접자의 편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자, 두 번째가 됩니다. 자, 이렇게 조사 방법과 설계에 대해서 총 14문항을 일단 훑어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어떤 설문지의 방법과 조사 방법, 연구의 형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두 번째 과목인 이제 조사 방법과 자료 처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과목인 조사 관리와 자료 처리에 대한 문제풀이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2차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2차 자료입니다. 자, 우리가 자료의 형태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분류를 하는데요. 1차 자료는 우리가 연구자가 수지로 수집한 자료입니다. 자, 2차 자료는 기존에 있던 자료, 그러니까 통계 자료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남이 해놓은 자료들을 내가 활용하는 걸 2차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자료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수집하는 거니까 뭐가 들어요? 시간과 비용이 되겠죠. 소요가 됩니다. 여기는 타인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비용이 그러니까 절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현재 연구 중인
조사 목적에 따라 정확도, 신뢰도, 타당도가 평가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계 자료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뭐 정확도나 신뢰도, 타당도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1차 자료에 비해 조사 목적에 적합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이용하기 쉽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직접 수행하는 자료, 조사 설계를 통하여 직접 하는 것들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은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됐나요? 자, 자, 16번. 다음 중 조사원의 업무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사원의 업무라는 건 실제로 이제 설문지를 직접 가지고 조사하는 업무 또는 면접자 이렇게 되긴 하겠죠. 설문조사 과정의 질의 또는 조사 대상자의 응답과 기록, 입력된 자료의 기초 분석, 응답자와 일정한 조율하고 접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게 이제 조사 업무에 볼 수 없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입력된 자료의 기초 분석은 통계자, 연구자가 해야 할 분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7번. 다음은 어떤 변수에 대한 설명인지 고르십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문이 좀 나와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독립변수 앞서면서 독립변수에 대한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라고 해서 이렇게 예문이 보입니다. 자, 독립변수에 앞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 뭐 구성 변수, 외생 변수, 조절 변수, 선행 변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명확히 할 때 도입하는 방법을 우리는 선행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에 관련된 문제는 되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변수에 대한 의미를 간단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18번 잠재 변수와 관찰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되어 있습니다. 자, 잠재 변수란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변수. 말 의미를 그대로 봤을 때 똑같긴 하겠죠. 잠재 변수란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변수를 얘기하고요. 대학생의 성적을 평균으로 나타내는 것은 관찰 변수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어떤 것들을 보고자 할 때 쓰는 거죠. 자, 지능, 태도, 직무 만족도는 잠재 변수에 해당된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잠재 변수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잠재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하나의 관찰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9번 사람, 사건, 상태 또는 대상에 미리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숫자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 상태, 대상이죠. 상태 또는 대상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규칙에 따라, 그러니까 숫자를 부여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남자는 1번, 뭐 여자는 2번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의 어떤 숫자를 부여하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를 쓰겠지만 기본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측정이라고 합니다. 자, 됐나요? 자, 다음은 어떤 척도에 관한 설명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20번이고요. 관찰 대상의 속성에 따라 상호 배타적이고 포괄적인 범주로 구분하여 수치를 구분하는 도구. 변수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성별, 지역, 계절, 운동선수 그러니까 등번호, 학번 등이 해당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척도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척도의 종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비율, 명복, 서열, 등간 척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비율 척도는 상대적 0이 있는 어떤 측정이, 그러니까 수치의 측정이 가능한 비율 척도를 우리가 이제 비율 척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명목 척도라는 건 어떤 그런 상대적 값이 없는 거죠. 크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명목 척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서열 척도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식의 어떤 서열이죠. 절대적 0이 있지는 않은 거죠. 형태에 따라 다르긴 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성별, 뭐 지역, 계절, 운동선수 등번호 이런 것들은 명목 척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척도의 종류를 어떻게 구분할 건지, 아까도 이제 앞서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형태가 나와 있긴 하지만 척도의 종류들을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2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척도의 구성 기법, 그러니까 척도의 구성 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척도의 구성 기법은 아까처럼 명목 척도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어떤 형태를 숫자화, 측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주는 기법입니다. 그렇죠? 특정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가 수집한 여러 가지 진술에 대하여 평가자들이 판단을 내리도록 한 이후 이를 토대로 각 진술에 점수를 부여한다. 이렇게 얻어진 진술을 설계,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 항목을 포함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서스톤 척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설문에서 가장 흔하게 쓰고 있는 게 뭐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리커드 척도라고도 하죠. 네, 이렇게 어떤 진술의 점수를 부여하는 걸 우리는 서스톤 척도라고 하고요. 척도의 구성,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의미를 알고 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22번. 다음 중 자료 처리의 과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코딩, 펀칭, 기초 분석, 클리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자료 처리 과정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분석하기 이전의 단계입니다. 분석하기 이전에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처리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전처리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왜 있냐면 뭐 여러 가지 있긴 하겠죠. 그렇죠? 자료들을 수집된 자료가 뭐 1번부터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뭐 응답을 안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와야겠죠.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 쓰는 것들을 우리는 자료 처리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기초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분석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료 처리 과정으로 볼 수는 없다. 기초 분석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번. 무응답 처리. 아까처럼 이제 자료 처리 기준에서 우리가 이제 타이틀이 나와 있긴 하지만요. 자료 처리하다 보면 이제 무응답이 나올 수 있죠. 응답하지 않은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되어 있어요.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 결측값은 수정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설문 항목에 응답이 없는 경우로 적을수록 좋다. 응답이 없는 경우 적을수록 좋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0은 무응답이 아니므로 구분해야 한다. 표본수가 증가할수록 응답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틀린 것은 구조적 결집값은 수정돼야 한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수정하시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앞서 우리 첫 번째 과목이었던 사전 테스트를 통해서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지 실제로 어떤 이미 설문이 진행되고 있는 자료 처리 과정에서는 수정되지 않습니다. 자, 24번. 다음 중 단위 무응답을 대체하는 방법은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단위 무응답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특정 형태가 응답이 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옳은 방법은 무응답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게 일반적으로 형태입니다. 결측치죠. 실제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쓸 때 쓰는 말들은 이제 결측치라고,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제 자료 처리의 과정에서는 결측된 값은 위와 아래를 하는 이제 보관이라고 하죠. 보관의 형태로 해서 평균 대체 이렇게도 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서 단위 무응답이기 때문에 무응답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 조사 관리의 형태, 방법과 자료 처리에 대한 방법과 자료 처리에 대한 내용들이었고요. 총 여기까지 문제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통계 분석과 활용인데요. 여기에서는 총 40문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들이 많고요.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제 공식이죠. 어떤 이제 공식을 좀 외워야 되는 일도 있고요. 어떤 통계 활용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문제풀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 분석과 활용이고요. 자, 25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표준 편차가 가장 큰 자료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4개의 자료가 주어졌고요. 이 중에 이제 표준 편차를 가장 큰 자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일단 편차에 대한 개념을 알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평균에서 각 값을, 그죠? 각 값을 빼주는 게 이제 편차인데요. 이 표준 편차의 형태를 간단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가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면 만약에 5, 6, 7, 8, 9가 있는데 5, 6, 7, 8, 9에 만약에 평균이 7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걸 형태를 나눠서 이제 제곱으로 나눠주는, 그러니까 2, 1, 0, 1, 2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제곱으로 더해주고, 곱한 다음에 곱하기를 해주시고 개수로 나눠주면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가장 큰 것은 두 번째가 해당이 됩니다. 실제 편차를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얘가 가장 큰 것으로 나옵니다. 자, 26번. 다음 6개의 자료의 통계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6개의 숫자, 그죠? 2번, 2번, 2, 그 다음에 3, 4, 5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자, 요거에 대한 이제 틀린 것은 무엇이냐로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나온 값은 기본적으로 기술 통계입니다. 기술 통계량이고요. 이 통계량의 평균은 3이고요. 그 다음에 채빈값, 가장 많이 나온 값은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앙값이겠죠. 그러니까 중앙값을 봤을 때는 2, 3, 4, 5 이렇게 수치는 하겠죠. 근데 이제 2가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중앙값은 2.5가 나옵니다. 자, 외도는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참고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평균과 중앙값과 반복된 모두가 반복 채빈값인데요. 이게 같을 땐 좌우가 동일해집니다. 그리고 평균이 작고 그다음에 중앙값이 크고 모두 채빈값이 큰 경우에는 우측으로 그러니까 0에서 1의 값으로 온 형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크고 그다음에 메디안이 작고 평균이 작은 것들은 이렇게 치우쳐게 됩니다. 그래서 외도는 0보다 작다. 여기서는 평균이 크고요. 평균이 크고 그 다음에 중앙값이죠. 중앙값이 크고
그 다음에 채빈값이 이렇게 순서가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0보다 크다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형태가 나오는 거니까. 자, 자 이렇게 해서 통계량에 대한 설명을 일단 본 거고요. 자, 27번. 이상치를 탐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최소값, 그다음에 제1, 4분위수, 중앙값, 제3, 4분위수, 최대값의 정보를 이용하여 도표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치를 탐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최소값,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상자 수렴 그림입니다. 그렇죠? 형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실제로 이상치의 어떤 데이터들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1, 4분위, 2, 4분위, 3, 4분위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를 우리는 상자 수렴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데이터의 시각화를 활용할 때 어떤 것들을 활용할 거냐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최대값의 정보를 이용하여 자료를 나타내는 형태, 그리고 이상치를 탐지하는 것, 실제로 어떤 최대값, 여기 최소값과 최대값의 형태가 나오면 이 데이터가 뭐다? 이상치가 되겠죠. 이런 데이터들이 이상치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자, 28번. 다음 중 이항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항 분포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뒷면 이런 것들이 이항 분포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특정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하는데요. 주사위를 10번 던졌을 때 작은 각수죠. 의의 수가 나타나는 경우. 횟수. 작은 수의 숫자가 나오는 형태. 어떤 기계에서 만든 5개의 제품 중 불량품의 개수. 그러니까 5개 중에 어떤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여기 10번 던졌을 때 작은 수가 나올 확률. 1시간 동안 전화 교환대에 걸려오는 전화의 횟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게 좀 애매한, 요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한 농구 선수가 던진 3개의 자유투 중 성공한 자유투 횟수.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횟수가 있고 그 정해진 횟수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9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가설 검정에서 유의확률 P값이 0.044일 때 검정 결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검증 결과에서 중요한 거는 유의값이죠. 유의값, 그죠? 유의확률, 이렇게 P값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뭐 0.01, 뭐 0.05, 0.05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작은 확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무가설의 유의 수준은 1과 5에 모두 기각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무가설을 유의 수준 1과 5에서 모두 기각할 수 있다. 자, 기무가설을 유의 수준 1에 기각할 수 있으나 5에서는 기각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기무가설의 유의 수준 1에서 기각할 수 없으나 5에서는 기각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네 번째가 해당이 됩니다. 0보다는, 그러니까 1%라는 건 0.1이겠죠? 그쵸? 0.1, 0.01 이렇게 보는 거니까 유의 수준 형태에 따라서 어떤 형태를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형태라고 합니다. 자, 29번까지 봤고요. 자, 섬신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알맞는 검정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검정 방법이라고 나와 있고요. 도서 지역의 가족과 시골 지역의 가족 간의 가족의 수에 있어서 평균적 차이를 알아내는, 그죠? 알아보고자 도서 지역과 시골 지역 중 각각 몇 개의 지역을 골라 가족 수를 조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평균의 차이.
평균의 차이를 우리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긴 하겠지만 여기서는 독립표본 T검정입니다. 그러니까 T테스트라고도 하죠. T테스트라고도 하는데 T테스트는 요 형태에 따라서 평균의 차이를 해주는 걸 우리는 T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이 평균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만약에 흔히 여기에서 도서 지역과 시골 지역의 평균의 차이가 있더라. 그렇죠? 만약에 가족수에 따라서 평균의 차이가 있다. 이라고 인식했을 때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평균의 차이가 있다라고 인식하지 마시고 도서 지역과 시골 지역의 평균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예를 들으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평균 키가 여기는 174고 만약에 165다. 이렇게 나왔다라고 그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긴 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남녀 키 차이의 평균이 차이가 있어. 평균이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이거.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서 지역과 시골 지역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성별이 평균의 차이에 어떤 영향을 주더라. 이렇게 보는 거고요. 도시와 시골의 평균의, 가족수의 평균에 영향을 주더라.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T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1번 공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분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분산은 음수의 값을 가질 수 있다. 한 변수의 분산이 0이면 공분사도도 0번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두 변수의 성형관계 밀접성 정도를 나타낸다. 공분사는 사실 성형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죠. 그렇죠? 두 변수의 성형관계를 나타내는 건 상관분석이죠. 상관관계. 그렇죠?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관분석 또는 상관계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공분산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31번은 세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자, 32번. 이런 분산 분석으로 4개의 평균의 차이를 동시에 검증하기 위하여 기무가설 H0는 뮤 1, 2, 3, 4 모두 같다 라고 대립가설은 H1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T검정은 아까처럼 우리가 T테스트는 두 데이터의 평균의 차이 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분산 분석이라는 건 2개 이상의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서 기무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기무가설은 평균이 같아. 4개가 다. 그쵸? 평균이 같다라고 되는 게 기무가설일 거고요. 다르다. 그렇죠? 이걸 때 우리는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자, H1은 모두 평균이 다르다. 모두 다르다라고 건 의미 없죠. 그러니까 모두 다르다라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H1은 적어도 3쌍 이상의 평균이 다르다. H1은 적어도 2쌍 이상의 평균이 다르다. 적어도 1쌍 이상의 평균이 다르다. 여기서 다르다라는 것, 전체가 동일하다라는, 평균이 동일하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하냐면 적어도 1쌍 이상의 평균이 다르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무가설에 대한 형태는, 대립가설은 이렇게 1쌍 이상의 평균이
다르다 이렇게 할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유의값이겠죠. 에 따라서 뭐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분석법을 통해서 P값 유의확률이죠. 유의확률이 어떻게 나오느냐 0.01보다 작거나 이렇게 나올 때 쓰는 방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쌍 이상이 다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33번. 회귀 분석에서 회귀 모양에 대한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게 되며 이러한 가정들에 대한 타당성은 잔차 분석을 통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때 검토되는 가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회귀 모양에 대한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여 분석을 하고요. 타당성에 대한 잔차 분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토 대상이 가장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정규성, 독립성, 등분산성 이렇게 다 같은 얘기고요. 이 불편성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4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귀 분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죠? 인과관계입니다. 그렇죠? 독립성이어야 있어요. 독립적이어야 되고요. 각 독립 변수가 독립적이어야 되고요. 정규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등분산성을 갖고 있지만 불변성에 해당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중 회귀 분석에서 변수 선택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회귀 분석은 단일 회귀 분석, 그러니까 단일이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일. 그러니까 종속 변수 y와 그다음에 독립 변수 x 두 개가 일대고요.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일 때 또는 종속 변수가 여러 개일 때 이럴 때 쓰는 게 다중 회귀 분석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택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은 실행 계획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 계획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35번째 문제고요. 중회귀 분석에서 회귀 제곱합 SSR 이 150이고 오차 제곱합 SSE가 50인 경우 결정 계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공식을 하나 이렇게 해서 띄워드렸습니다. 사실 SSR과 SST를 나눈 형태고 이 SSR과 SST는 SSR 더하기 SSE이고 SSR이다. 이렇게 나온 값입니다. 자, 여기에서 150이죠. SSR이 150이고 더하기 그 다음에 SSE가 50. 요게 나누고 SSR이 150. 이렇게 보면 요거의 값은 0.75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통계 분석과 활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 계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많이 이제 계산하게 나오는데 이런 공식들을 좀 인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주 나오는 출제 유형에 따른 경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유형에 대한 경향이 있는데 이 경향을 좀 분석하셔서 경향을 분석해서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공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 사회조사 분석사 2급 문제풀이 필기 과정이고요. 이 필기에 총 35문항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내용의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첫 장으로 다시 와보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과목 구성이 총 3개 과목입니다. 3개 과목이고요. 3개 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조사 방법과 설계, 조사 관리와 자료 처리, 통계 분석과 활용 이렇게 해서 3개가 이제 필기에 해당이 되고요.
필기가 되고, 그다음에 실기는 총 2번에 걸쳐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나오는데 1차 시험은 주관식 단답형입니다. 주관식 단답형. 그다음에 설문지 작성. 이렇게 해서 2가지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통계입니다. 통계 프로그램이죠. 통계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1차, 2차에 관련돼서 시험을 봅니다. 여기는 어쨌든 이론식의 어떤 형태가 될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실습, 컴퓨터 실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둘 다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이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100점 만점 이렇게 해서 평균이 60점 이상 나와야 되고요. 꽈락이 40점, 전체 40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 내용, 필기의 내용과 여기 내용은 좀 일반적으로 같은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지선다가 아니라 사지선답이 아니라 주관식이다라는 게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필기를 공부하시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계 프로그램은 이제 다뤄보셔야겠죠. 실제로 데이터가 주어질 거고 여기에 뭐 기술 통계라든지 상관 분석이라든지 회계 처리라든지 뭐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를 하고 이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를 좀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조사 분석사 2급에 대해서 시험을 준비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